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자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기업의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프로젝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기업의 투자 활동에 의해서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두 번째는 기업의 재무 활동으로부터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투자 활동에 포함된 게 뭐가 있었냐면 바로 초기 투자비, 두 번째가 안전 가치. 초기 투자비가 프로젝트 끝날 때 남아있는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전 자본과 또 운전 자본 회수라는 컨셉이 있었죠. 재무활동과 관련된 거에는 우리가 대출받았던 대출액과 그리고 대출 상환액 두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영업활동 관련돼서는 매출액, 그리고 운영 및 유지보수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구분을 했었고요. 현금 흐름을. 그리고 그것을 개별적인 아이템 단위 또는 카테고리 단위로 묶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특정 프로젝트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프로젝트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현금 흐름의 개념을 공부를 한 후에 우리가 무엇을 또 공부했었냐면 바로 현금 흐름도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첫 번째가 모든 것을 명목, 화폐 가치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가 감가, 상각비 관련된 것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자 상환액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번째가 세금 계산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현금 흐름표를 만드는 과정이었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여섯 번째는 순 현금 흐름도, 일곱 번째는 거꾸로네요. 이게 일곱 번째 순 현금 흐름도고 여섯 번째는 총 현금 흐름도를 먼저 그렸었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아웃풋은 바로 요 순현금 흐름도가 되고 이 순현금 흐름도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6가지의 경제성 분석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한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정한 이자율을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경제성 분석에서 사용되는 이자율, 놈을 갖다가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컨셉을 이번 시간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투자 프로젝트를 논할 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금은 오직 기업의 투자풀과 프로젝트에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는 투자 프로젝트를 분석을 합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은 오로지 두 곳에만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의 일종의 돈 창고 역할을 하는
투자풀이라고 하는 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어떤 특정한 사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가 돼서 머무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때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자금을 특정한 프로젝트로 옮기는 행위를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프로젝트로부터 이제 비용이 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 발생을 할 테고, 그 돈을 벌어들여서 다시 기업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수익이 발생을 해서 돈을 되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과 그 기업이 운영하는 특정한 프로젝트 사이에는 투자 관계와 그리고 반대로 수익이 발생하는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금은 이 기업의 투자풀과 특정한 프로젝트 두 곳에만 머무를 수가 있는데, 자, 이 돈이 어느 곳에 머무르냐에 따라서 돈이 늘어나는 증가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만약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돈을 기업의 투자풀에 보관을 했다라면 그 돈은 MARR, 자, 영어 단어의 약자인데요. Minimum Attractive Rate of Return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4개 이니셜을 따온 게 MARR이라는 단어고요. 바로 이 MARR의 비율만큼 돈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이 MARR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특정한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그 프로젝트에 머무르게 한다라고 하면 ROR 또는 IRR의 비율로 돈이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ROR은 Rate of Return의 줄임말이고요. 그리고 IRR은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라는 말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ROR 또는 IRR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내부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수익률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MARR을 투자 풀의 수익률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프로젝트의 ROR을 프로젝트의 수익률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MARR보다 ROR이 더 크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이 둘 사이가.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기업의 투자풀에 돈을 두는 것보다 특정한 프로젝트에 돈을 두는 것이 돈이 불어나는 비율이 훨씬 더 크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가 발생을 하겠죠. 자, 반면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MARR과 ROR을 비교를 했는데 ROR이 이렇게 크지가 않고 거꾸로 더 적은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풀에 돈을 가만히 두는 것이 오히려 특정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되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가지고 향후에 이제 특정한 프로젝트의 경제성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을 우리가 보통 수익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향후에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기업의 투자풀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 돈이 늘어나는 비율, 즉 최소요구 수익률 MARR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걸 살펴봐야 될 텐데요. 최소요구 수익률, 즉 MARR을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슨 경제적 등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돈의 시간적 가치를 위해서 이자율이라는 척도를 이용을 해서 돈의 시간적 가치가 얼마나 크다 작다 하는 것들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제 경제성 분석이라는 응용 분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이자율이라는 표현 대신에 특정한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비율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는데 그 비율을 MARR, 즉 최소요구 수익률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MARR은 이 돈을 투자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는 의사결정자가 느끼는 돈의 시간적 가치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의 시간적 가치를 대변하는 이자율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러한 최소 요구 수익률, 즉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가? 네,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앞쪽에 우리 이자 공식이나 뭐 이런 경제성 공화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보면 이자율의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이자율을 여기서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이라는 단어로 대체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이자율이 정의되는 방식과 이 MARR이 정의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즉 MARR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의 합계로 MARR이 결정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기회손실 비용. 뭐 마찬가지인 거죠. 이자의 개념과 비슷하게도 해석을 해보면 기업이 투자풀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투자풀에 가지고 있는 자금을 통해서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또는 뭐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증권에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특정한 프로젝트에 돈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배제가 돼버렸다는 거죠. 즉 다른 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모두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요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기회손실 비용의 개념이에요. 자, 인플레이션 이자율 때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프로젝트를 투자하는 시점과 거기로부터 돈이 회수되는 시점 사이에는 분명히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할 테고요. 그 사이에 어떤 물가 상승이 발생을 했다라면 그 물가 상승분만큼의 차액을 이 프로젝트에서 감당을 해줘야 된다. 즉,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게 그 물가 상승분만큼의 추가적인 수익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 할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을 때 그 프로젝트로부터 자금을, 필요한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또는 발생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투자금 자체를 날릴 수도 있고 뭐 그 투자 회수를 전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큰 프로젝트가 있다라면, 즉 내가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라면 대신 그 이위험할증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높은 수익률을 요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투자풀을 두 가지 투자처에 투자를 하려고 해요. 하나는 국공채에 투자를 하는 안이고요. 또 하나는 웰컴 투 동막골과 같은 영화 산업, 즉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대안이 있다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MARR, 즉 최소요구 수익률을 얼마나 배정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국공채나 웰컴 투 동막골 둘 다 우리가 필요한 자금을 그 특정한 프로젝트에 옮김으로써 기회가 손실되는 비용은 동일해요. 그리고 회수되는 시점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금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사업, 프로젝트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죠. 위험 할증.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전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만기가 되었을 때 투자원금을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위험할증이 굉장히 낮게 설정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웰컴 투 동막글과 같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우리가 어떤 자금을 투자를 했다라면 상대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투자 원금을 뭐 왕창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원금을 날려버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투자를 못할 가능성이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할증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경우에 이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할인율을 우리가 세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자, 위에 있는 국공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회손실 비용 3%, 인플레이션 3%, 그리고 위험할증, 거의 위험이 없으니까 위험할증은 0%라고 하면 총 수익률을 6% 정도로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국공채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바로 6%가 되는 거죠. 반면에 웰컴 투 동막골과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기회손실비용 3%나 인플레이션율 3%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위험할증이 예를 들면 14% 정도로 평가가 되었다라고 하면 총 기대 수익률은 20%, 즉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대되는 수익률이 적어도 20% 이상은 나와야 투자를 하겠다. 반면에 국공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전한 프로젝트니까 한 6% 정도만 수익이 나와도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이 6%나 20%라는 게 바로 최소 요구 수익률의 개념이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프로젝트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 그 MARR이란 단어가 Minimum Attractive Rate of Return이란 뜻인데 이 말을 그냥 직역을 해보면 Rate of Return은 수익률이고요. Minimum Attractive라고 하는 건 나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값이란 뜻인 거죠. 따라서 내가 이 프로젝트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즉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는 최소한의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수익을 내줘야 된다. 라는 컨셉이 바로 MARR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면 MARR이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첫 번째 의미는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요구해야 되는 최소한의 요구되는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사결정자가 느끼는 돈의 시간적 가치를 대변하는 이자율. 그래서 한 가지 의미, 두 가지 의미, 세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개념이 바로 이 MARR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MARR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회손실 비용과 인플레이션과 위험할증 이 세 가지의 합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나가보면 자, 국공채에 대한 투자자 아까 보면 MARR이 6%의 개념이었죠. 웰컴 투 동막골에 대한 투자자는 MARR이 20%에 달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이 두 개의 투자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자가 있다라면 이 의사결정자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돈의 시간적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MARR 값을 달리하면. 왜냐하면 아까 MARR이 경제성 평가를 위한 할인율이라고 정의를 했었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MARR을 6%라고 정했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에 100원과 1년 후 시점에 106원, 6% 이자니까요. 이 두 개를 동등하게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현재 100원과 1년에 106원이 경제적 등가가 된다는 의미죠. 반면에 MARR이 20%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점에 100원과 1년 후 시점에 120원을 내가 동등하게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재 100원과 1년 후에 120원이 경제적 등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MARR을 6%로 잡느냐 20%로 잡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금 흐름을 보는 돈의 시간적 가치가 국공채에 대한 투자자랑 웰컴 투 동막골에 대한 투자자가 서로 다른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돈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MARR은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이다 라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거는 할인율의 컨셉으로서 MARR을 해석하고 있는 그러한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유보 수익률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좀 따져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위험할증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MARR을 구성하는 3개 요소 중에 하나 위험할증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동등하다라고 하면 기회손실 비용이나 인플레이션 효과가 동등하다라고 하면 MARR 값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MARR이 커진다라는 건 미래 수익을 작게 평가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MARR이 커진다라는 건 돈의 시간적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의 시간적 가치가 커진다라는 건 미래에 억만금이 수익으로 발생을 해도 이걸 현재 시점, 즉 비용이 발생한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해보면 그 값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미래 수익을 작게 평가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위험할증이 적다. 그러면 MARR 값도 작아지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의 시간적 가치가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발생한 비용이나 미래에 발생한 수익이나 그 차이가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미래 수익을 크게 평가하게 되고 이 결과로 경제성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MARR을 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그 프로젝트의 위험성이 크다 하면 위험할증이 크니까 MARR를 좀 크게 결정을 해주고 상대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평가를 해봤을 때 그 프로젝트가 위험성이 좀 작은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평가가 됐다면 위험할증 값을 낮추고 결론적으로 작은 MARR 값을 사용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MARR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 미래 수익을 크게 평가, 작게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조금 더 부연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조금 전에 보면 MARR이 커지면 미래의 수익을 작게 평가해도 경제성이 낮아지고 MARR이 작으면 미래의 수익을 크게 평가해도 경제성이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순현금 흐름도를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비용과 수익을 상쇄하고 나서 순수하게 당해년도에 비용이 발생하는가 수익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영년도 즉 초기에는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향후에는 그 비용 투자된 거의 대가로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는 이런 구조로 이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이 일반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의 경우는 MARR이 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MARR이 작은 경우가 있다고 했죠. 일단 MARR이 큰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 자, 경제성 평가를 위해서 얘네들을 기준연도를 0년으로 해서 경제적 등가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현재 등가라고 부르죠. 근데 이 현재 등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0년의 가치로 모든 현금 흐름을 옮겨보려면 일단 여기 있는 비용은 그대로 0년도에 있으니까 별다른 수정이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1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 있는 이 수익에 대한 현금 흐름은 모두 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0년차의 시점으로 다 변환을 시켜줘야 되죠. 즉,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자 개수는 미래 가치를 알고 있을 때 현재 가치를 구하는 이자 개수를 사용을 하면 되죠. 그걸 공식으로 나타내면 요것이 됩니다. 요 식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연도에 있는 현금 흐름을 1 플러스 MARR의 N승으로 나눠가지고 0년도 시점의 가치로 만들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이 1 플러스 MARR의 이 MARR이라고 한 게 큰 값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 있는 요 값이 크다라는 건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숫자를 작게 만들어주죠. 각 연도에 발생한 금액에 이 숫자를 곱해줘야지만 현재 가치가 되는데 이 숫자가 전체적으로 작아졌어요. 그러면 0년도 시점으로 옮겨오면 수익이 작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발생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번에는 MARL 값이 작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각 연도에 이렇게 발생했던 금액들을 동일하게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옮겨오는데요. 얘네들을. 이때 1 플러스 MARR의 N승분의 AN을 똑같이 곱해주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떠냐면 이 MARR에 해당하는 부분이 작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전체 숫자는 커지게 되죠. 각 연도의 현금 흐름에 큰 값을 곱해주게 되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현재 가치화 시켜버리면 이 현재 가치화 시켜버린 이 모든 값들을 더해버리면 왼쪽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두 개가 전부 다 동일한 현금 흐름이었지만 왼쪽 같이 MARR이 컸을 때 경우에는 수익이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 따라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또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상대적으로 MARR이 적게 되면 이 경우에는 MARR이 적게 되면 비용과 수익을 비교를 해봤을 때 수익이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이거에 비해서. 따라서 이 비용 쪽보다 수익이 훨씬 더 큰 화살표를 갖게 되니까 경제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동일한 현금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MARR 값을 어느 정도의 수치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동일한 현금 흐름이 어떨 때는 경제성이 없는 경우로 평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현금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올바른 경제성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 자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현금 흐름들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MARR 값을 어떻게 적정한 값으로 결정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동일한 비중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현금 흐름들을 정확하게 작성을 할 것. 두 번째, MARR 값을 정확한 적합한 값으로 결정을 할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을 해야 올바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이부 수익률을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만약에 우리가 기준합회 가치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기회손실 비용과 위험할증을 합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 명목합회 가치 분석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반영이 된 거니까 기회손실 비용과 위험할증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효과까지 반영을 하면 MARR 값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MARR을 5%로 해야 되나 6%로 해야 되나 뭐 10%로 해야 되나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간편한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내부 의사결정자의 관점으로서 최소이부 수익률을 결정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 자금을 외부 타인 자본으로부터 조달을 했다. 그러면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조달금리, 즉 이자율이 MARR 값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MARR은 최소 요구 수익률이죠. 정의 자체가. 만약에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왔는데 그 자금이 이자율이 5%를 주고 돈을 꼬았습니다. 연이자율을 5%를 주고. 자, 그러면 적어도 이 돈을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하면 1년에 5% 이상의 수익을 내야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5% 미만의 수익을 내게 되면 은행이 이자도 못 갚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따라서 적어도 해당 프로젝트에선 최소 5%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 줘야 된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이 말 자체가 이 5%를 최소 요구 수익률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이번에는 투자 자금을 내부 자기 자본으로부터 조달한 경우가 있다고 해보면 기업의 여유 자금의 활용 방법에 따른 수익률, 예를 들면 뭐 정기예금 금리라든가 수행사업의 평균 수익률 같은 것들을 MARR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 자, 이번에는 지난 한 5년 동안에 우리가 투자했던 프로젝트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얘는 뭐 한 5% 수익을 냈고, 얘는 한 10% 수익을 냈고, 얘는 한 3% 수익을 냈고, 얘는 한 7% 수익을 냈고 해서 그 프로젝트들의 수익을 냈던 것들을 평균을 따져봤더니 대략 한 6% 정도의 수익을 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를 할 때 과거의 평균만큼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 거,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연간 6% 정도의 수익도 못 된다라고 하면 다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만약에 내부 자금으로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지난 프로젝트들의 평균 수익률 같은 것들이 MARR 값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투자 자금은 일부는 외부 자금으로 또는 일부는 내부 자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 자금이 일부는 자기 자본과 일부는 타인 자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아래에 보시는 식처럼 가중평균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MARR 값을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떻게 하느냐? 전체 자금 중에 자기 자본의 지분만큼은 수익률을 곱해서, 그리고 전체 투자 자금 중에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이자율을 곱해서 가중평균을 구하면 그것이 내가 이번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한 최소 요구 수익률이 될 수 있겠다라는 컨셉이 되는 거죠. 즉, 외부 자금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외부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내부 자금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가지고 가중평균을 해서 두 개의 가중평균으로 MARR 값을 결정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례를 통해서 한번 MARR이 결정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충북건설은 청주시에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총 투자자금 1,000억 원 중에
400억은 대출을 통한 타인 자본으로, 나머지 600억 원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자본, 즉 자기 자본으로. 그러니까 1000억이 있는데 그 중에 400억은 대출이고 600억은 내가 갖고 있던 돈이라는 거죠. 자, 이때 은행의 대출 이자율, 즉 400억 원에 대한 건 6% 이자율로 뽑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에 대해서 과거 평균 수익률을 따져봤더니 8.25%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그 사업에서 평균적으로 8.25% 정도씩은 호박호박 수익을 냈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최소 요구 수익률이 대출이자율과 평균 수익률의 가중평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 가중평균으로 결정된다면 MAR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보면 전체 1000억 원의 투자 자금 중에서 600억 원은 자기 자본으로, 그리고 400억 원은 타인 자본으로 마련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때 타인 자본을 위한 대출 이자율은 6%, 그리고 자기 자본을 투입했을 때 평균 프로젝트의 수익률은 8.25%. 여기까지가 주어져 있는 정보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MARR 값을 결정을 해보면, 자, MARR은 앞에 산식에 이런 게 있었죠? 투자 자금 중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고 각각의 수익률과 이자율을 곱해서 가중평균을 구한다라고 하면 가중평균을 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투자 자금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0억 중에 600억이니까 60%. 타인 자본의 비율은 1000억 중에 400억이니까 40%. 이렇게 가중치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60%에 대해서는 8.25% 적용, 그리고 40%에 대해서는 6% 적용. 해보면 7.35%. 여기는 60%가 일로 온 거죠. 여기는 40%가 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가중평균을 구해보면 이 가중평균의 값이 7.35%가 나오게 되고, 바로 이 7.35%가 이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MARR 값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MARR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고 불리는 MARR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기회 손실 비용,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 그리고 세 번째가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에 대한 보상이죠. 위험, 할증.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MARR 값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에 대한 대표적인 돈이 불어나는 비율인 수익률과 이자율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본적으로 투자 자금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러한 컨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MARR 값을 정하게 되는데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 하면 자기 자본을 대표하는 수익률, 타인 자본을 대표하는 이자율,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중평균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익률에는 전체 투자 자금 분의 자기 자본만큼의 비율로 수익률을 곱하고, 이자율에 대해서는 비슷한 컨셉으로 투자 자금분의 타인 자본
형태로 이 MARR 값을 결정한다라고 했었고, 결국 이 MARR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MARR 값이 세팅이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오늘 배우게 되는 방법이 자본 회수 기간 분석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프로젝트 경제성 분석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본회수 기간법, 미래가치법, 현재가치법, 연간등가법, 수익률법, 그리고 수익비용 비율법이나 편익비용 비율법이라고 이름이 불려지는 방법들입니다. 자, 먼저 오늘 배우게 되는 자본회수 기간법은 자본을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면 그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초기 투자분이 발생한 대가로 이제 프로젝트 운영 기간 중간에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때 그 발생한 수익들로 초기에 투자된 비용을 얼마나 빨리 회수할 수 있는가. 즉 초기 투자분을 모두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부르고요. 그 자본회수 기간이 N이라고 하는 건 프로젝트 기간을 뜻하는 거죠. 이 프로젝트 기간 내에 있다라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 내가 초기에 투자한 투자 비용을 수익을 통해서 모두 회수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배우게 되는 미래가치법, 현재가치법, 연등가법은 경제적 등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0년도 시점의 경제적 등가, 현재 등가, N년도 시점의 경제적 등가, 미래 등가, 그리고 1년차부터 N년차까지 균등하게 뿌려놓은 경제적 등가, 연등가를 구해서 그 연등가가 0보다 크다라면, 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수익이 비용보다 큰 프로젝트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제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 나오는 수익률법은 수익률이 MARR보다 큰가를 비교하는 건데요. 앞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수익률 하면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가 있을 때 돈이 늘어나는 비율을 의미를 하는 거고, MARR은 기업의 투자풀에 돈이 들어있을 때 증가하는 비율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돈이 들어가 있을 때 증가하는 비율이 더 크다라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민간이나 공공 쪽에서 공이 사용할 수 있는 수익비용 비율이나 편익비용 비율이라고 하는 건 수익이나 비용에 대한 현재 등가를 구해서 그것의 비율이 1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사용하는 방식은 수익을 비용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1보다 크다라는 건 이 분자가 더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분자가 더 크다라는 건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경제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6가지 방법들을 이제 차근차근 배워 나갈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방법인 자본회수 기간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성 분석 방법론 첫 번째 자본회수 기간법입니다. 이 방법의 개념은 초기 투자 자본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는가를 따져보는 방법론이 되겠고요. 자본회수 기간이 프로젝트 수명 N보다 짧다면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프로젝트가 종료되기 전까지 모든 초기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자, 예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MARR이 15%라고 주어져 있고요. 다음에 현금 흐름을 갖는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회수 기간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순
현금 흐름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연도에 비용과 수익 부분을 서로 상쇄시키고 더 큰 부분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순수한 현금 흐름으로 되는데,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순현금 흐름은 보통 초기에는 비용이, 그리고 향후에는 이렇게 운영기간 동안에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일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투자되는 자본은 총 보시는 것 같이 85,000이 투자가 됐고, 이후에 회수되는 금액들은 여기 있는 금액들이에요. 자, 우리가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를 한 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면, 일단 비용이 85,000이 들어갔고 1년이 지나면 15,000, 2년이 지나면 합계 4만,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75,000, 그리고 4년이 지나면 8만에 12만까지 증가하게 되니까 85,000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략 3년에서 4년 사이 정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본회수 기간을 3점 몇 년 이렇게 정해버리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바로 돈의 시간적 가치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써 있는 85,000이나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숫자들은 다 존재하는 시점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다 달라요.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단순히 합계를 내어버린다면 돈의 시간적 가치가 무시되게 되고 올바른 경제성 평가가 수행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회수 기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러한 형태의 표를 갖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이 표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딘가 모르게 좀 익숙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것을 감채상환 방식으로, 즉 매년 일정한 금액으로 대출을 상환한다고 했을 때 그 대출 상환금을 원금 상환액과 이자 상환액으로 분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만들었던 표, 즉 매년에 균등한 상환액을 이자 상환액과 원금 상환액으로 구분할 때 사용했던 표가 동일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때와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로 세로, 그러니까 행과 열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 예전엔 행이었던 게 열이 되고 열이었던 게 행이 되는 그런 것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쪽이 연도였고 이쪽이 이제 항목들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이제 뒤바뀌어 버렸죠. 그 부분만 빼면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자, 어떻게 됐었냐면 이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전에 보면 균등 상환액 부분이 현금 흐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본 비용은 이자 상환액 부분이 자본 비용이 된 거고요. 투자 자본 회수는 원금 상환액, 그리고 프로젝트 잔액은 대출 잔액. 이렇게 놓고 보시면 표의 구성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면요. 자, 맨 처음에 이 프로젝트 현금 흐름을 여기 있는 이런 것 연도별로 이렇게 먼저 프로젝트 현금 흐름을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0년도에는 투자만 발생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고 향후 1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플러스 방향으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누적 현금 흐름을 보면 일단 0년도에는 마이너스 85,000 상태예요. 왜냐하면 투자만 되고 회수가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1차 연도가 되면서 여기 있는 바와 같이 15,000이라는 돈이 프로젝트로부터 회수가 됐어요. 자, 그런데 0년에서 1년에 가는 동안을 보면 내가 이 프로젝트에 85,000을 투자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85,000이라는 투자액이 공짜가 아니에요. 회사는 기업의 투자풀에 있는 돈을 특정한 프로젝트로 옮겨서 사용하게 할 때 그 대가를 바르게 되는데, 그게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이자를 받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자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제하게 되는데요. 그 자본 비용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전년도의 프로젝트 잔액 85,000에다가 MARR에 해당하는 비율 15%를 쳐서, 즉 12,750만큼을 내가 이 85,000을 투자풀에 두지 않고 특정한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상실된 여러 가지 그 기회나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위험 할증 같은 것들을 커버하기 위한 비용으로 청구를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 1차 년도에 돈을 15,000을 벌었지만 그 중에 12,750은 이러한 MARR에 대한 비용, 즉 자본 비용으로 상쇄가 되어버리고, 실제 프로젝트에 투자된 돈이 회수되는 것은 15,000에서 12,750을 제한 2,250만큼만 프로젝트의 잔액을 상쇄시키는데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차 년도 말에 프로젝트 잔액을 보면, 즉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아직까지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따져보면 마이너스 82,750이 되는 겁니다. 즉 이 사이에 2,250만큼만 감하게 되는 거죠. 자, 같은 로직이 2차년도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2차년도에도 우리가 25,000이라는 돈을 프로젝트로부터 수익을 발생을 시켰는데요. 자, 25,000이 전부 다 프로젝트에 투자된 원금을 회수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먼저 자본 비용을 계산해서 빼줘야 되는 거죠. 이제 전년도의 프로젝트 잔액이 82,750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15%만큼을 자본 비용으로 제하고 25,000에서 12,413을 뺀 12,587이 프로젝트의 원금을 갚는데 사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2,750에 12,587이라는 숫자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7,163이 되는데, 이것이 프로젝트에 투자된 채 아직까지 회수가 되지 못한 프로젝트 잔액 또는 투자자분의 잔액 또는 누적 현금으로 이런 형태로 불리게 되는 수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는 35,000을 벌어들였고요. 이 중에 7163, 전년도 프로젝트 잔액의 15%만큼이 자본 비용으로 감해지게 되고 결국 프로젝트의 원금은 24,476만큼이 감하게 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3년도 말에는 마이너스 45,687이 프로젝트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다음 연도 45,000이 수익으로 발생을 했고요. 그 중에 전년도 프로젝트 잔액의 15%만큼인 6,853을 제하고 나면 38,147만큼인 프로젝트 잔액을 깎는 데 사용이 되게 되고,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45,687에 38,147을 더하면 마이너스 7,540까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연도에 45,000을 벌어들였죠. 자본비용 1,131을 제하고 43,869가 프로젝트 잔액을 상쇄시키는 데 사용이 됐고, 결론적으로 36,329라고 하는 5년도 말에 프로젝트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최종적으로 76,777까지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표를 완성하고 나면 이 중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입니다. 즉, 프로젝트 잔액이 마이너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 프로젝트에 돈을 투자를 하고 아직까지도 그 프로젝트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자, 반면에 플러스 방향에 있는 36,329라고 하는 숫자는 프로젝트에 투자된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도 36,329라고 하는 추가적인
잉여가 발생을 했다. 수익이 발생을 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투자 원금이 모두 회수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자본회수 기간이 4년과 5년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4점 몇 년인가 하는 것은 뒤에 가서 한번 또 보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타난 76,778은 향후에 나타나게 다시 한번 이해할 기회가 있겠지만 프로젝트 종료되는 시점의 프로젝트 잔액을 우리가 미래등가라고 얘기를 하고 앞서 말씀을 드리면 미래가치법에서 이야기하는 미래가치와 이 숫자가 동일한 숫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결국 자본회수 기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표를 완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감채 대출 상환에서 균등상환액을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으로 나누는 그 구조와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단 행과 열이 좀 달라지는 차이가 있고 대출을 할 때는 요 끝에 있는 요 숫자가 항상 0으로 끝나서 채무자나 채권자 누구에게도 돈이 더 가는 좀 손해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0이란 밸런스가 맞는 상태로 끝나는데 반면에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본회수 기간을 구할 때는 여기가 이렇게 플러스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플러스로 끝나면 이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발생을 한 거고 만약에 마이너스인 채로 이 보면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잖아요. 근데 플러스로 가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다? 그럼 자본회수 기간이 당연히 프로젝트 기간보다 짧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얘가 마이너스라는 건 이 프로젝트에서 투자 원금을 결국에는 회수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건 미래가치법에서 미래가치가 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조건 역시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미래가치법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표로 표현됐던 현금 흐름을 그래프로 한번 옮겨서 그려보면 자, 처음에 마이너스 85,000에서 시작을 해서 투자가 이제 회수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그 당해년도에 발생한 수익이 프로젝트 잔액을 상쇄시키는 데 사용된 것은 아니고 당해년도에 발생한 수익 중에 자본 비용을 제하고 난 순수한 프로젝트에 회수되는 금액만을 제하고 나서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그래프가 증가하는 비율이 완만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4차년도에 마이너스였던 게 5차년도에 플러스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보면 오케이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이때 이 X축과 이 그래프가 만나지는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자본회수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한번 뽑아보려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면 밑에 있는 것처럼 자본회수 기간은 4년과 5년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근사치를 뽑아내려고 하면 여기 있는 4점 몇 년 이런 수치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삼각 비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정을 하고 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런 닮은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요 기간을 숫자를 뽑아보면 되는데요. 자, 이 숫자 뽑아내는 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 있는 그 해당되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그러면 4년에서 시작을 해서 요만큼 그 기간, 요 기간을 구하는 건데 구하는 방법은 여기 표시가 된 것처럼 x 대
7,540이 같은 비율인 거고, 이 전체를 보면 4년과 5년 사이 1년, 그리고 43,869가 같은 비율이 되는 거죠. 이 43,869라고 하는 거는 여기 6차년도에 36,329와 5차년도죠. 4차년도에 마이너스 7,540 요 사이에 간격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36,329와 7,540을 더한 값이 33,86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닮은 비로 구해보면 7,540대 33,869 요거의 비율과 x의 비율과 전체 1의 비율이 같아야 된다라고 닮은 꼴을 만든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한 비례식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요거가 되는 거고요. 이 식을 우리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면 등식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33,869x는 7,140이 되는 거고, x를 구해보면 7,540 나누기 34,869가 돼서 0.1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0.17이라는 숫자로 뽑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래 4년에다가 이 0.27이라는 숫자를 더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자본회수 기간은 4.17년이다. 이런 식으로 산출이 가능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예제는 우리가 앞서 투자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연습을 할 때 사용을 했던 그 예제에서 최종적으로 도출이 됐던 순현금 흐름도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면 0년도에 85,500이 투자가 돼서 이쪽이 투자가 돼서 향후에 이만큼씩 1천년도부터 5천년도까지 수익이 발생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만약에 우리가 MARR을 7%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본회수 기간법에 의해서 경제성 분석을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라는 예제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본회수 기간을 구해보면 2.54년이 나오게 되고 이 2.54년은 5년보다 작은 수치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건, 이 자본회수 기간법으로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자본회수 기간법으로 경제성 분석을 할 때, 크게 세 단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자본 회수 기간을 구하는 겁니다. 이거 구하려면 그 표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삼각 비례를 이용을 해서 근사치로 자본회수 기간을 구해야겠죠. 자,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판정을 한다라는 건 이렇게 구한 자본회수 기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위에서 2.54년이 나왔다. 2.54년이 프로젝트의 기간인 5년보다 짧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계가 판정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 결론이 뭐냐? 결론은 말 그대로 경제성이 있다. 이게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을 한다라는 건 이 세 가지 단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 자본회수 기간이 몇 년인가를 구하는 행위. 두 번째, 그 자본회수 기간과 프로젝트 기간을 비교해서 판정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판정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결론을 내리는 단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본회수 기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2.54년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완성을 해봐야 2.54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2.54년이 나온다라는 건 여기 보면 2차년도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3000년도에 플러스 값으로 이게 전환이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자본회수 기간이 존재하게 되고 그걸 정확하게 뽑아내기 위해서 삼각비례를 이용해서 뽑아봤더니 2.54년이 나온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를 통해서 이 부분의 값들을 직접 연산을 한번 해보셔서 이런 결론, 2.54년이라는 결론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이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산출한 결과는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해보시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됩니다. 2000년도에 21,107인데 마이너스죠. 그리고 3000년도에 17,797로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고 이 마이너스와 플러스 값을 가지고 삼각비례로 좀 더 정확한 값을 구해보면 2.54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판정 2.54가 5년보다 짧다라는 거 보여주고 세 번째 경제성 있음이라는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꼭 한번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이 표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경제성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방법론으로 자본회수 기간법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자본회수 기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가를 평가를 해서 그 자본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즉 초기 투자 자본을 모두 회수하는 데 걸렸던 시간, 그것이 프로젝트의 수명보다 즉 N년보다 짧으면 결국 우리가 프로젝트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투자 자본을 회수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분석을 마무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본회수 기간법을 활용하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MARR을 이용을 해서 자본 비용이라는 걸 뽑아냈었고 그걸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잔액을 연타별로 계속 계산을 해서 이 프로젝트의 잔액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찾아서 그 시점으로 자본회수 기간을 정의를 하게 됐었죠. 근데 이 시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2년과 3년 사이라고 했다면 보다 좀 더 정확한 자본회수 기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관법을 이용을 해서 점 몇 년 이런 식의 좀 더 정밀도가 높은 자본회수 기간을 산출해내기도 했었죠.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졌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경제성 분석 방법으로 미래가치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가치법, 현재가치법, 연등가법 거의 유사한 방법론인데요. 이 모두 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은 경제적 등가에 기반을 둔 분석 방법론입니다. 말 그대로 미래등가라고 하는 건 N년도 시점, 현재가치법은 0년도 시점, 그리고 연등가법은 1년부터 N년도까지 균등하게 뿌려놓은 프로젝트의 경제적 등가를 가지고 이 경제적 등가가 0보다 큰가를 체크하는 방법론이에요. 이 경제적 등가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지냐 하면 결국 수익에서 비용을 뺀 놈이 0보다 큰가를 따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 등가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이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고 경제성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그 세 가지 분석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인 미래가치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래가치법의 개념은 미래 시점에서 현금의 유입이 현금의 유출보다 큰가를 따져보는 방식입니다. 통상 이 미래 시점이라고 하면 언제를 의미하냐면 프로젝트의 언제적 종료 시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끝나는 시점으로 따져봤을 때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을 모두 프로젝트 종료 시점으로 따져봤을 때 현금의 유입이 유출보다 큰가를 따져보는 방법이죠. 이때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서의 현금의 유입과 현금의 유출의 차이를 우리가 순미래가치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Net Future Worth의 이니셜을 따서 NFW라고 부르고요. 이 순미래가치가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우리가 앞서 자본회수기간법과 동일하게 세 가지 단계를 따져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NFW를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NFW가 0보다 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경제성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NFW를 구하는 단계, 판정하는 단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된 것이 이 미래가치법이라고 하는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순미래가치 NFW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NFW는 현금 유입의 미래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미래가치를 빼줌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그림처럼 특정한 현금 흐름도가 이렇게 존재를 해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현금의 유출 부분, 미래가치법이니까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이 3년도 시점의 가치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FWMARR 유출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현금의 유입 부분, 1년도에도 있고 2년도도 있고 3년도에도 있죠.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산을 해서 합산을 해서라는 표현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각각의 것을 N년도 가치로 변환을 한 후에 합산을 하게 되면 자, 변환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합산을 해줘야겠죠. 그러고 나면 그놈을 FWMARR의 유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미래가치로 보내주기 위해서는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이자율이 필요한데 이 이자율 MARR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 MARR을 이용을 해서 각 연도에 발생했던 프로젝트의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모두 프로젝트의 종료 시점, N년도 시점, 즉 이 얘기에선 3년도 시점의 가치로 변환을 한 후에 현금의 유입에서 유출을 감해주면 또는 수익에서 비용을 감해주면 그 값이 바로 NFW 값이 되게 되는 거고요. 이 NFW 값이 0보다 크면 즉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비용보다 더 높은 위쪽에 플러스 방향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NFW가 이렇게 위쪽으로 화살표가 솟게 될 테고요. 즉 MARR을 감안해서 구한 NFW가 0보다 크게 되면 경제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래가치법의 판정 기준이 되는 놈을 우리가 NFW라고 하는데 이 NFW는 프로젝트상의 모든 현금 흐름을 N년도 시점으로 변환을 한 후에 현금의 유입에서 유출을 감해주면 그것이 NFW 값이 되고 그 값이 0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게 판정을 내리는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미래가치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7만 5천을 투자해서 세기계를 투입하는 거 비용이죠.
1년차 24,400, 2년차 27,340, 3년차에 55,760의 비용 절감. 비용이 줄어드는 거니까 얘는 수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상을 가지고 현금 흐름도를 그려보면 아래쪽으로 현금 유출이 75,000만큼 발생하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각각 현금 유입, 즉 비용 절감이 24,400, 27,340, 그리고 55,760이 발생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걸 미래가치법을 이용해서 풀라고 했으니까 돈의 시간적 가치를 나타내는 이자 인축,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 MARR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돈의 가치를 모두 어디로? 3년차 시점으로 변환을 한 후에 현금의 유출 부분과 유입 부분을 모두 구하고 유입에서 유출을 감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NFW가 만들어지고 이게 0보다 큰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 비교를 하시면 되겠죠. 풀이과정 보겠습니다. 자, 15% MARR을 이용을 해서 N년도 시점, 즉 3년도 시점의 현금 유입을 따져보면 이런 산식 이용하시면 되겠죠. 이자 계수를 이용해서 모두 3년차 시점의 가치로 변화를 했더니 총 119,470이 나왔고요. 현금의 유출 부분은 0년도에 75,000이 있었던 걸 3년차 시점의 미래 가치로 변환을 해야 되니까 곱시하면 114,06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현금의 유입에서 유출을 감해줘야 되니까 119,470에서 114,066을 빼주면 5,404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걸 우리가 NFW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NFW 값이 0보다 크니까 프로젝트 채택. 이 말은 경제성이 있음과 동일한 의미죠. 경제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프로젝트를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까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과정을 다시 정리해보면 3년차, 즉 프로젝트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적 등가를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각각 구하고 유입에서 유출을 빼줌으로써 NFW 값 산출을 하고 이 NFW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경제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방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우리 자본 회수 기간법을 이용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한번 수행해 보면 일단 표를 그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처음에 마이너스 75,000 투자부터 시작을 해서 24,400, 27,340, 55,760 회수되는 과정을 보면 자, 이걸 통해서 자본 비용을 구하죠. 그래서 현금 흐름에서 자본 비용 빼고 순수하게 투자 자본이 회수되는 부분만큼을 전년도 프로젝트 잔액에서 감해주면 이게 나오는 거죠. 다시 자본 비용 구하고 같은 과정으로 요 수치들을 구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최종적으로 3년차 말에 5,404라는 숫자로 끝을 내게 되는데 바로 이 5,404라는 이 숫자, 즉 자본회수기간법의 표에 3년차, 즉 프로젝트 종료 시점의 프로젝트 잔액, 요 놈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던 미래등가 값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구했을 때 5,404라는 숫자가 나왔었잖아요. 바로 그 5,404와 이 숫자가 동일한 숫자가 돼야 두 가지의 분석이 다 올바르게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본회수기간법으로도 문제를 풀어보고 미래가치법으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본회수기간법에서 구한 N년도 말의 프로젝트 잔액과 미래가치법에서 구한 미래등가가 일치한다면 첫 번째 분석 방법인 자본회수기간법과 두 번째 분석 방법인 미래가치법 둘 다 분석이 제대로 잘 됐다라는 걸 검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분석을 딱 해보 났더니
이 숫자랑 미래 등가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면 둘 중에 뭔가 하나는 좀 잘못된 분석 과정이 포함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앞에 있던 거 조금 복습을 해보면 우리 투자자분 회수 구할 때 이 금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이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전년도의 프로젝트 잔액에서 투자자분 회수를 더해주면 결과로 다음 연도에 프로젝트 잔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75,500이 이렇게 온 거고요. 답으로 나온 61,850이 여기고요. 투자자분 회수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분해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 당해년도의 현금 흐름이 여기로 온 거고요. 자본비용, 전년도의 프로젝트 잔액과 MAR을 곱한 값이 여기로 온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는지. 자, 조금 전에 과정을 표로 된 것을 그래프로 좀 바꿔보면 마이너스 75,00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61,850까지 가고 마이너스 43,788에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 5,404까지 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종료 시점의 프로젝트 잔액을 순미래가치 줄여서 NFW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NFW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결국 프로젝트 기간 내에 이 자본회수 기간이 3년보다 짧은 시점 안에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자본회수 기간이 3년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잔액이 계속 마이너스인 채로 끝나게 되잖아요. 언젠가 플러스로 되면서 끝이 난다라는 건 이 프로젝트 종료 시점 N년 전에 자본회수 기간이 존재를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얘가 플러스로 끝난다라는 건 NFW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니까 결국 자본회수 기간이 N년보다 짧다라는 말과 동치인 것이 NFW가 0보다 크다라는 것과 동치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본 회수 기간이 N년, 프로젝트 종료 시점보다 짧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NFW 값이 0보다 크다라는 말과 동치라는 겁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 얘기는 자본회수 기간법을 통해서 분석을 했을 때 어떤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미래가치법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도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즉 자본회수 기간법을 이용을 해서 경제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NFW, 미래가치법을 이용해서도 경제성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고,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6가지 경제성 분석 방법론 어떤 것을 적용을 해도 동일 현금 흐름과 동일 MARR을 이용을 한다라면 우리가 말한 6가지 경제성 분석 방법이 있을 때 이 방법의 결론이 모두 동일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지금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항상 결론이 동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자본회수 기간이 N년보다 짧다라는 건 N년도의 프로젝트 잔액이 플러스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NFW가 0보다 크다라는 건 프로젝트의 잔액이 마이너스였다가 언젠가 프로젝트 기간 내에 플러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회수 기간이 N년보다 짧다라는 이야기와 NFW가 0보다 크다라는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예제는
이제 거꾸로 어떤 현금 흐름표를 이렇게 하나 주어졌는데요. 여기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 기간 0, 1, 2, 3년도에 어떤 특정한 연도에 현금 흐름을 하나 주고 전년도의 프로젝트 잔액과 다음 연도의 프로젝트 잔액을 줬어요. 즉 여기 있는 세 개의 숫자가 주어진 값이에요. 근데 이 값들을 잘 이용을 하면 여기로부터 MARR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산출해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 있는 이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전년도 프로젝트 잔액에 후년도의 현금 흐름을 더하고 여기에 전년도 프로젝트 잔액의 MARR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이 부분을 자본 비용이라고 부르죠. 자본 비용을 더해주게 되면 다음 연도에 프로젝트 잔액과 일치하게 된다라는 관계로부터 우리가 숫자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예제를 보면 0년이 전년도가 되고 1년도가 후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의 프로젝트 잔액, 자 여기 있는 75,000이 일로 온 겁니다. 자, 후년도의 현금 흐름, 1년도의 현금 흐름이 일로 온 거죠. 그리고 전년도의 프로젝트 잔액 곱하기 MARR.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제 자본 비용이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게 된 거죠. 그거를 하고 나면 합산이 후년도의 프로젝트 잔액과 일치하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관계식을 그대로 숫자로 바꿔버리면 이런 관계식이 되고요. 이 식을 MAR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MARR은 15%다라는 숫자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ARR을 이용을 해서 자본회수기간법 분석을 수행을 하지만 거꾸로 이런 표 형태로 정보가 주어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로부터 역으로 MARR 값을 산출해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입니다. 아마 연습 문제 비슷한 유형의 것들을 연습해 볼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는 이 순미래가치라고 구한 NFW라고 하는 놈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NFW라는 거의 가치를, 즉 의미를 해보려면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일단 기업의 투자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돈창구라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기업의 투자 풀에 돈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돈은 15%의 수익률로 계속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가정을 해요. 자, 왜 그런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MARR, 다른 말로 하면 최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된다고 그랬죠. 최소 요구 수익률이 15%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든 15% 정도의 수익을 내지 못한다라면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프로젝트가 15%의 수익을 낼 수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겠다. 자, 이걸 역으로 되돌려 보면 내가 그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15% 정도의 수익은 언제든지 낼 수 있어 라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내가 기업의 투자풀에 가만히 돈을 냅둬도 15% 정도는 남길 수 있으니까 15% 이상이 되는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겠다는 얘기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기업의 투자풀에 돈이 머물러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돈은 15%의 수익률로 운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가만히 냅둬도 15%의 수익을 내는데 굳이 그 돈 75,000을 꺼내서 특정한 프로젝트에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75,000을 투자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년 차에 24,400이라는 돈을 벌었고 2년 차에 27,340이라는 돈을 벌었고 3년 차가 되면 55,760이라는 돈을 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게 되면 이 24,400이라는 돈은 바로 투자풀로 회수가 되게 됩니다. 27,340 역시 투자풀로.
55,700 역시 투자풀로 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는 거고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 케이스를 좀 비교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이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겁니다. 그때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면 3년 후에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면 3년 후에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입니까?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면 수익은 요놈, 요놈, 요놈 세 개가 발생을 하게 돼요. 75,000원 날라가 버리고 대신 24,400과 27,340 그리고 55,760이 우리 투자풀로 회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24,400은 1차 연도에 회수가 돼요. 따라서 여긴 3년 후에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이니까 1년 차에 회수가 되고 3년 차까지 2년 동안은 투자풀에 가만히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투자풀에 돈이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15%의 수익률로 운영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3년 후 시점에 이게 얼마가 되어 있는가를 따져보려면 24,400을 15%로 2년 후로 뒤로 미루어 버려야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고 그 돈이 32,269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투자가 이루어지면 2차년도에 27,340이라는 돈이 회수가 되는데 이 돈은 투자풀에 몇 년 머무르게 되죠? 1년 머무르게 되죠. 그래서 1년 머무른 거를 계산해주기 위해서 FP 15% 1년을 곱해주게 되면 얘는 3년차 말에 31,441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15%만큼 돈이 불어났으니까요. 자, 그리고 3년차 마지막에 회수된 55,760은 FP 15% 영역 변함이 없죠. 그렇죠? 3년차 시점이니까 투자풀에 머무는 시간이 0년이 되고 회수된 돈 그 자체가 3년차 말에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개의 돈을 모두 다 합산을 해보면 총 119,47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 119,470이 내가 75,000을 투자한 대가로서 얻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돈은 3년 동안 내내 투자풀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근데 투자풀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증가를 해요. 얼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ARR 15%의 비율로. 따라서 75,000이 매년 15%씩 3년씩 증가하게 되면 FP 15%에 3년을 곱하게 돼서 총 114,066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3년 시점에 우리가 119,470이라는 돈을 보유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투자풀에 3년 동안 머물러서 3년 후 시점에 114,066이라는 돈을 우리가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경우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은 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투자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119,470에서 111,166을 뺀 숫자만큼이 되겠죠. 바로 그 숫자가 5,404가 되는 겁니다. 즉, 이 5,404라는 건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수한 수익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114,066밖에 벌지 못했는데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가 119,470까지 돈을 늘렸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투자를 통해서 5,404라는 새로운 잉여를 발생시켰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 잉여를 우리가 NFW,
순미래가치 또는 미래가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미래가치라고 하는 건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 투자를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즉 프로젝트 잉여를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미래가치의 의미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프로젝트 잉여,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 바로 그것을 NFW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NFW 값을 이자 계수를 이용을 해서 3년 전 시점으로 이동을 시키면 3년 전이면 언젠가요? 여기서 3년 전이면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젠 NFW가 아니라 NPW가 되는 거죠. 여기서 F는 future라고 하면 여기서 P는 present가 돼서 순현재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얻은 3553이라는 게 NPW 값으로 산정이 되고 이 값을 이용해서 경제성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현재 가치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슬라이드가 보면 좀 간단하긴 하지만 이 안에 많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시 우리의 예제로 들어왔습니다. 자, 앞서 자본회수기간법에서 사용했던 그 예제와 동일한 예제죠. 초기에 85,500이 투자가 되고 이후에 이런 수익들이 발생을 하는 이 구조에서 미래가치법을 이용을 해서 경제성 분석을 한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결론을 보면 여기는 85,500, 36,000, 38,000 뭐 모든 것들이 다 5년도 시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자 계수가 F, P, MARR 7%에 우리가 원하는 연도만큼을 곱함으로써 다 미래가치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모든 현금 흐름을 미래 시점으로 옮겨 놓은 다음에 얘를 합산한 것이 바로 NFW가 되는 거죠. 그래서 NFW를 구했더니 184,108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게 0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단계 항상 따라가야 된다 그랬죠. 1번 NFW는 184108 1000원. 첫 번째 단계예요. NFW 구하는 거. 두 번째 184108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판정 단계라고 그랬죠. 세 번째 결론 단계에 가면 그래서 경제성이 어떻다라는 거야? 있음. 다른 말로 하면 프로젝트 채택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 단계를 모두 다 합친 게 바로 미래가치법에 의한 경제성 분석 방법이에요.